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날들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좀 여러분께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트로 부분에 살짝 나와봤습니다. 이 채널을,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일주일 남짓 지났어요. 아직 새내기입니다. 이 사연이라는 주제로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죠. 한 20년, 25년 전이니까. 그 인터넷 음악 방송을 좀 했었어요. 그때 기억도 아주 좋았고, 또 요즘에는 여가 시간이 좀 남기도 해서 취미로 음악을 들려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각각 개인의 삶은 정말 모두 다르잖아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나날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설하는 방법도 모르고, 채널 개설이요,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고수님들 블로그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또 유튜브에서 정보도 찾고 해서 어찌어찌 채널을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컨텐츠 몇 개를 올려봤어요. 당연히 조회수는 안 나오죠. 구독자 역시 늘지 않고. 지금 구독해 주신 분이 2분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제게는 햇살 같은, 따뜻한 햇살 같은 진짜 고마운 분들이세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연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채널들을 보니까 대부분 AI 성우님들이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개 이제 공부한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저는 뭐랄까 좀 어색해요. 감정 전달도 잘 안 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드셔서 올리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되고, 앞으로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툴을 써서 영상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반복들이 공부가 미진해서 그런지 아직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낭독을 하는 걸로 좀 바꿔봤어요. 근데 생각보단 품이 좀 많이 들고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낭독만 하면 괜찮은데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지도 좀 넣어야 되고, 그런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들어보시고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니까 좀 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댓글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보면은 컨텐츠 카테고리가 있는데, 라이브, 커뮤니티, 팟캐스트 등등. 제가 라이브를 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몰라도. 그래서 지금은 마치 그냥 깊은 산속 옹달샘 같아요. 사람도 없는, 아주 가끔 지나다가 목을 죽이는 그런 한적한 옹달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통하는 공간을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의 내용은 쌍욕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대본이 후지다, 목소리가 듣기 싫다, 그냥 아나운서 목소리 들려달라, 이런 댓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리고 내일의 소망들, 또 가족을 위한 글들, 또 짧은 사연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도 답글 달아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이 또 공감하는 글들을 보면 답글 달아주시겠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한다고 회사 직원한테 말했어요, 한 명. 그랬더니 자신의 딸도 유튜브를 한대요. 그래서 방에서 맨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외치대요.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에 안 익어서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뭐 지금은 옹달샘이지만은 지금은 깊은 산속 옹달샘이지만은 나중에는 옹달샘이 시내가 되고 또 그 시내가 강이 되고 또 강이 모여서 바다가 돼서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또 다른 날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연은 짧은 사연인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청소년 때나 그리고 청년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모습이 많이 노쇠하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견은 많이 달라지셨는데 그 옛날에 부모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아들 걱정하시고 자식 걱정하시고 딸 걱정하시고 자식 걱정하시고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날 추워지니 이불 꼭 닫고 자라. 똑같으세요. 근데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낳아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고요. 그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내일은 부모님께 안부의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 골목 깊숙한 곳,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늘 같은 자리에 있던 반찬 가게가 있었다. 작은 유리 진열장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볶아낸 멸치와 갓 부쳐낸 동그랑땡의 냄새가 좁은 골목을 채웠다. 그곳을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은 이종호와 그의 아내 박영숙이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가게 셔터를 반쯤 올려놓고 육수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갔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다. 그렇게 30년 부부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앉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정호는 무거운 김치통을 번쩍 들어올려 진열장 아래에 내려놓고 영숙은 커다란 냄비 속 국물을 국자로 떠 맛을 보고 있었다. 여보, 이번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도윤이네 집 말이야. 국자를 내려놓으며 영숙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호는 아랫입술을 한번 깨물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래야지, 우리 평생 모은 거 다 넣은 건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손도 마음도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근데 우리 노후 저금까지 다 넣어도 되는 거 맞아? 영숙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늙어서 기댈 곳이라고는 서로의 어깨뿐인데 그마저도 흔들려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큰애는 벌써 집도 있고 자리도 잡았잖아. 둘째가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전세금도 못 구해서 쪼들리는 거 보면 내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도영과 며느리 세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절마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더 수척해지는 표정. 월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색하게 웃던 며느리.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과 초조가 두 노인의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다. 부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다세대 주택 한 채, 그 집을 둘째 아들에게 넘기기로.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낡은 책상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어들어와 종이 위를 비췄다. 증여계약서 작성 완료됐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중개사의 말에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도장 옆 서명란 위에서 펜촉이 잠시 멈췄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아, 네 아버지. 이게 우리 평생의 전부다. 내 엄마랑 나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모은 돈이다. 옆에서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연아, 세영아, 이 집에서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의 소원이야. 세영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효도 열심히 할게요.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방 안에 울렸다. 그렇게 30년 반찬가게의 역사가 담긴 집 한 채가 도연 부부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그날 저녁 새 집 앞에서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도연아, 이 집에서 손주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정호는 멀찍이서 집을 한번 돌아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가자. 애들 새 출발하는데 우리가 뭐. 두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본 영숙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자신들도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노후는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 우리 애들만 걱정 없이 살면 됐다. 라는 믿음이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그땐 몰랐다. 명절이 다가오자 영숙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매해 그랬듯 잡채와 전, 동그랑땡을 준비했다. 특히 둘째가 좋아하던 잡채는 당면을 넉넉히 불려두었다.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둘째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다. 여보세요? 도연아? 밝게 받았던 인사말은 곧 굳어졌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뭐? 왜? 무슨 일 있어? 세영이가 병원 스케줄이 안 비더라고요. 요양병원이라 명절에 더 바쁘대요. 그럼 도윤이 너라도 내려올 수 있잖아. 잠시 뜸을 들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게 세영이 혼자 두고 오긴 좀 그렇고요. 주방에 있던 불을 끄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크게 울렸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잘 지내라. 전화를 끊은 뒤 냄비 옆에 놓인 당면은 그대로 부풀어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잡채를 만들지 않았다. 그 일이 시작이었다. 그 뒤로도 세영은 시댁제사, 생신, 가정 모임마다 병원 업무를 이유로 빠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정제사와 친정모임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왔다. 또 안 온대. 이번 제사도.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영숙이 한숨을 쉬자 신문을 접던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벌써 몇 번째야? 3번째지. 근데 있잖아. 저번에 도연이가 그러더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세영이 친정제사는 무조건 가야 한댔어. 도연이까지 꼭 데리고. 뭐라고? 정우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자기는 외동딸이라 본인이 안 가면 안 된다나 뭐라나. 그래서 도윤이 보고 같이 가자고 했대. 그럼 우리 제사는 뭐가 돼? 서늘한 침묵이 거실에 내려앉았다. 시어머니 기일날 영숙은 그래도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렸다. 촛불리로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가운데 큰아들 부부와 함께 절을 올리려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영상통화 표시가 떴다. 도연이었다. 여보세요? 화면 속에서 세영이 환한 얼굴로 나타났다. 병원 복도 같아 보이는 곳이었다. 어머니, 저희 영상으로 절 올릴게요. 잠깐만요. 도연아. 잠시 후 화면에 도연이 나타났다. 둘은 화면 앞에서 고개를 얼른 숙였다. 할머니,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 저희 이렇게라도 참여했어요. 시댁 제사는 이렇게 화상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휴대폰을 쥐는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제사장 앞에 무너져 앉았다. 화상으로 충분하다니, 저게 사람이 할 말이야? 정호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영숙의 가슴 한가운데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갔다. 집까지 해줬는데 이 정도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가 내뱉은 질문에 어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대 위에는 두 노인의 길고 깊은 한숨만이 떠다녔다. 불길한 예감은 늘 평범한 날에 찾아온다 했다. 어느 저녁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정호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막 반찬을 꺼내 놓으려는 참이었다. 그때 낯선 번호에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공은행입니다. 이정호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고객님, 아드님 되시는 이도연 씨 명의 부동산 담보 대출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보증인으로 기재하신 정호 고객님께 확인차 전화드렸는데요. 네? 무슨 대출이요? 서울 은평구 소재 다세대 주택 담보로 하신 2억 원 대출이요. 고객님께서 보증 서신 거 맞으시죠? 정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잠깐만요. 저 그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행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2억 원. 숫자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들에게 증여한 집을 담보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나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곧 은행에서 메일로 도착한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진짜야? 은행에서 보낸 거야. 도윤이 명의 집으로 2억 원 대출 받았어. 대출 목적이 뭐래? 정호는 서류의 한 줄을 가리켰다. 사업자금, 카페 창업이라고 되어 있네. 카페? 도연이가 무슨 카페를? 두 사람은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마지못해 받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버지. 지금 어디야? 당장 나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그거 뭐야? 잠시 침묵. 그리고 작게 새어나오는 목소리. 아버지, 그게 당장 나와. 설명 안 하면 경찰 불 거야. 다음 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정호와 영숙, 그리고 도현과 세영. 커피향 대신 날선 긴장감이 테이블 위를 감돌았다. 그 대출 뭐냐?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그런 짓을 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아들 대신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게요. 제 친구가 카페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될 거라고 해서요. 수익도 좋고 나중에 대출금 갖고도 남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집을 담보로 잡았나?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또렷이 숨어 있었다. 저희 명의 집인데 왜 상의를 해요? 어차피 저희가 알아서 갚을 건데요. 세영의 말은 망설임이 없었다. 명의가 너희 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니?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잘 될 거예요. 세영이 친구가 카페 여러 개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장담. 정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장담이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그는 자리에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겨진 영숙은 자리에서 그 자리 그대로 눈물을 쏟았다. 평생을 모아준 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보다 부모를 완전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한 아들의 행동이 더 가혹하게 가슴을 후벼 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좁은 골목길 위 가로등 불빛이 겨우 켜지기 시작할 무렵 영숙은 눈물을 숨치며 말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다 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야,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정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나왔다.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잠시 아무 말 없이 걷던 정호가 발걸음을 멈췄다. 여보, 집 뺏어와야겠어. 뭐라고? 조건부로 준 거잖아. 우리 잘 모시는 걸 조건으로. 그런데 저 애들이 뭘 했어? 우리를 무시하고 속이고 이용만 했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날 밤 정우는 인터넷을 뒤져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를 찾아냈다. 조건부 증여 해제라는 단어가 화면 위에 선명히 박혀 있었다. 영숙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남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했다. 오래된 가죽 소파 위에 정호와 영숙이 나란히 앉아있고 맞은편 책상 너머로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다. 조건부 중이었군요.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고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제사도 안 오고 연락도 없고 몰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충분히 증여 해제 사유가 됩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단으로 대출을 받아 증여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점.
이 두 가지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집을 다시 우리 명의로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숙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네, 다만 소송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아드님 쪽 반발도 심할 테고요. 괜찮습니다. 해주십시오. 정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이어진 소송 과정은 길고 지루했다. 서류가 오가고 진술을 하고 변론을 듣는 동안 도연은 미룰 수 없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정호의 마음은 전혀 없이 단단해져 있었다. 몇 달 뒤 법정안, 판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리며 울렸다. 이상의 사유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정호는 옆에 앉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도영과 세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판결은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허전했다. 집은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집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곧바로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중개사를 따라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볼 때 영숙은 베란다에서 오래도록 서 있지도 못하고 돌아섰다. 여보, 이제 뭐하고 살지? 은행에 새 통장을 받아 나오며 정호가 중얼거렸다. 통장 안엔 꽤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숫자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다. 모르겠네. 집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당신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어쩐지 서로에게만 기대게 되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복지관에 들른 어느 날, 영숙은 게시판 앞에서 발을 멈췄다. 눈에 띄는 제목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잡았다. 청년 공유부엌 지원사업. 청년 공유부엌 지원사업 모집. 그녀는 공고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방을 빌려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공유부엌을 운영할 지역 주민을 모집합니다. 공간과 설비, 지원금 제공. 부엌이라는 단어에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공간, 가장 오래 서 있던 자리. 집에 돌아온 영숙은 공고문을 손에 쥔 채 다급히 말했다. 여보, 이거 봐. 뭔데 그래? 공고문을 받아든 정호가 글자를 더듬어 내려갔다. 공유부엌? 우리가? 우리 30년 동안 반찬 가게 했잖아. 부엌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리고 말을 잇던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피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잖아. 그럼 이제 진짜 마음으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야. 그래도 될까? 해보자.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모든 걸 주는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작이었다. 작은 상가 건물 안 햇살이 잘 들어오는 빈 공간을 둘러보며 정호가 말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여기다. 여기서 시작하자. 둘은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잃은 것들을 떠올리기보다 새로 얻은 것들을 꿈꾸는 쪽이 조금은 덜 아픈 것 같았다. 공유부엌 따뜻한 밥상이 문을 연 날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화요일이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쓴 듯한 부드러운 글씨가 걸려 있었다. 정호는 문 앞을 쓸고 영숙은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여놓았다. 여보, 사람들이 올까? 오겠지. 공고도 냈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상대하는 건 또 다를 텐데. 괜찮아. 부엌일은 우리가 선배지 뭐.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낡은 가방을 맨 젊은 여자와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5살쯤 된 아이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공유부엌 이용 문의드리러 왔는데요. 여자의 이름은 윤은지, 32. 어린 딸 지우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제빵 공부를 하고 있어요. 케이크랑 빵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집엔 오븐도 없고 공간도 좁아서. 수첩을 꼭 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엄마 옆에서 얌전히 앉아있다가 낯선 공간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공부까지? 네, 남편이 떠난 지 1년 됐어요. 지우 키우면서 카페 알바도 하고 틈틈이 제빵 학원도 다녔는데 이제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많이는 못 드려서.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영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딘가 예전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어린 아이를 업고 가게를 지키던 젊은 날이 떠올랐다. 은지씨, 영숙은 잠시 정호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비용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하지만 정호가 웃으며 거들었다. 우리도 오래 장사했어요. 시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지. 일단 해보고 잘 되면 그때네요. 은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은지는 매일 새벽같이 따뜻한 밥상에 나왔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빵을 굽고 포장재를 접었다. 구석자리엔 지우가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새벽 반죽을 치대던 은지의 이마에 땀이 맺히자 영숙이 다가와 말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좀 쉬엄쉬엄 해. 괜찮아요, 어머니.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까지 다 만들어야 해서요.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잘 됐네. 네, SNS에 올렸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 혼자 하기엔 좀 벅차서. 내가 도와줄까?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제가 괜찮다니까. 나도 손이 심심해. 뭘 도와주면 되니? 어머니. 우리 딸이라는 말이 처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그때였다. 우리 딸 돕는데 뭐가 괜찮아. 은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죽보다 먼저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그 뒤로 영숙은 은지의 오른팔이 되었고 정호는 배달을 맡았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은지는 늘 미안해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고마움을 느꼈다. 어느 늦은 저녁 마지막 포장까지 마치고 나서야 은지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우는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안 갔어?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지우 재워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재울게요. 조금만 더. 정호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오늘은 그만하고 가. 내일 하면 돼. 하지만 은지야. 영숙이 은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너 쓰러지면 누가 지우 돌봐. 건강이 제일이야. 그 말에 은지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패만 끼치는 것 같아요. 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신세만. 무슨 소리야? 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정호는 졸린 눈을 비비는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할아버지, 고마워요.
원룸 앞에서 헤어질 때 은지는 2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호와 영숙은 그 작은 방 앞에서 오래된 마음의 구멍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여보, 은지 우리 딸 같지? 나도 그래. 진짜 딸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우리 잘하고 있어. 공유 부엌 안에서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은지의 빵은 입소문을 타며 주문이 늘어났고 다른 청년들도 하나둘 부엌을 찾기 시작했다.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밥 냄새와 함께 사람 냄새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행복이 조용히 스며들 즈음 불행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찾아왔다. 늦은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시간이었다. TV를 보던 영숙은 갑자기 들이치는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누가 이 밤에? 정호가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도현이 서 있었다. 술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아버지. 그는 대답 대신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거실로 들어온 도연의 이야기는 참혹했다. 세영의 친구가 운영한다던 카페는 애초부터 허술한 투자 사기였다. 돈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세영은 모든 책임을 도연에게 떠넘기며 이혼 서류만 보내두고 잠적했다. 술의 의지에 버티려던 도연은 결국 직장까지 잃었다. 다 잃었어요. 직장도, 아내도, 대출급은 2억이 남았고요. 직장도 잃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며칠 뒤 도연의 불행은 또 다른 모양으로 두 노인의 문을 찾아왔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정호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도연의 이름이 적힌 대출서를 내민 그들은 시부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서를 펼쳐 보였다. 서류 하단, 작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시부모 재산 보유로 상환 능력 충분. 며느리 되시는 장세영 씨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빚을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요. 영숙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문을 쾅 닫고 나서도 정우의 손은 계속 떨렸다. 세영은 떠나면서도 마지막 칼을 시부모에게 꽂고 간 셈이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세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떡하지?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안 갚아. 정우는 짧게 잘라 말했다. 아버지, 세영이 빚은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 법적으로도 우리가 보증선 것도 아니고. 하지만 도윤이는.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다 헤어지지 않은 부정이 흔들렸다. 도연이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넌 내 아들이다. 아직은. 근데 술부터 끊어. 치료받고 정신 차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도연아, 알코올 중독 치료받자. 응? 한참 침묵하던 도현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을게요. 두 노인은 집을 내놓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며느리의 빚은 절대 갚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의 치료비는 책임진다. 끝없이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 다시 서도록 돕는 사랑. 그것이 두 사람이 세운 마지막 기준이었다. 재활센터 앞에서 도연은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작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정신 차려라.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이잖아. 정호는 아내 옆에서 담담히 말했다. 여보, 우리 너무 나쁜 부모인 거 아니야? 며느리 빚을 안 갚겠다니. 아니야, 우린 잘하고 있어. 빚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비로소 지켜낸 선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석 달 뒤 재활센터 앞에 다시 섰을 때 도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은 빠졌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도연아. 영숙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정호는 한 발 물러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잘했다. 고생했어. 퇴원 후 정호는 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밀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공유부엌에서 일을 도우며 천천히 회복하거나. 도연은 두 번째를 택했다. 아침이면 그는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갔다. 무거운 채소 박스를 들고 고등어를 고르고 콩나물을 한 움큼씩 집어 봉지에 담았다. 낮에는 공유부엌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은지의 배달을 도왔다. 말수는 적었지만 하루하루 그의 동작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저씨, 지우가 들고 온 그림을 흔들며 도연에게 달려왔다. 이거 봐요, 우리 엄마. 종이에 그려진 은지의 얼굴은 동그랗고 커다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예쁘다. 지우 그림 잘 그린다. 엄마가 제일 예뻐요. 은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우가 오빠 좋아하나 봐. 요즘 맨날 오빠 이야기만 해요. 제가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배달도 도와주시고 지우랑 놀아주시고 저한텐 그게 큰 도움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도연은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분명 예전과는 다른 결이 있었다. 어딘가 부드럽고 덜 굳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따뜻한 밥상 안에는 제사상이 차려졌다. 정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도연의 할머니 기일이었다. 작은 부엌 안에 촛불이 다시 흔들렸다. 도연아, 오늘 할머니 제사인데 네가 전을 올릴래? 제가요? 그래, 네 할머니잖아. 잠시 망설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릴게요. 그날 밤 공유 부엌에서는 낯선 주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정호와 영숙, 도연은 물론 은지와 지우, 그리고 공유 부엌을 사용하는 몇몇 청년들까지.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모두 한 곳으로 모였다. 촛불이 타는 제사장 앞에서 모두가 순서대로 절을 올렸다. 은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제사상 위를 맴돌았다. 절을 마치고 난 뒤 영숙은 은지를 바라보다가 눈가를 훔쳤다. 은지야,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가족. 그가 한때 집 한 채와 맞바꿨다고 믿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제사가 끝난 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잡채와 동그랑땡, 갈비찜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다. 지우는 도연 옆에 앉아 밥을 열심히 먹었다. 오빠,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젊은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지. 정호는 조용히 술잔을 들었다. 오늘 다들 와줘서 고맙네.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가 가족인데요. 은지의 말에 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울컥하는 감정이 목을 막았다. 그래, 가족이지. 식사가 끝난 뒤 청년들과 은지는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밤 공기가 선선했다. 공유부엌 문을 닫고 나온 정호, 영숙 그리고 도연은 가게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아버지,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이번엔 실수 안 할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같이. 영숙은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어머니도 좋아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예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잃어버린 집 대신 얻은 것은 다시 세운 기준과 새로 만들어진 가족, 그리고 조금은 늦게 찾아온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집문 앞에 도착해서 영숙이 열쇠를 돌리며 돌아보았다. 들어가자, 우리 집. 네, 집. 정우는 두 사람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우리가 진짜 집을 얻었네. 평생 모은 집 한 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제야 비로소 벽과 지붕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지은 집이 생겼다. 그 집 안에서 정호와 영숙, 도현과 은지, 그리고 작은 지우는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게 되었다. 며칠 후 아침, 해가 떠오르며 따뜻한 밥상 간판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문 너머에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빵이 구워지는 냄새와 볶음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왔다. 평생 모은 집은 없어졌지만 우린 더 큰 걸 얻었어요. 피가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답니다. 영숙은 문을 열며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오늘도 누군가의 밥상을 정성껏 차리기 시작했다.